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하죠. 세금 문제, 바로 고정사업장, PE라고 부르는 이 개념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미국 세법, 또 한미 조세조약 분석 자료를 토대로요. 어떻게 하면 미국 내 세금 위험, 이거 좀 잘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이거 피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찾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미국 국내법상 미국 내 사업, USTB라고 하죠. 이 기준하고 한미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PE 기준,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걸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그 차이가 정말 핵심인데요. 미국 국내법상 사업 기준, 그러니까 USTB는요, 기준 문턱이 생각보다 꽤 낮습니다. 미국 내에서 뭐랄까 상당하고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활동, 이것만 있어도 해당될 수 있고요. 심지어 직원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활동도 포함될 수 있어요. 기준이 낮다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USTB에 해당되면 관련 소득, ECI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국 법인세, 지금 21%죠. 그거는 물론이고, 때로는 30%나 되는 지방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적 귀속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미국 내 다른 소득까지도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와, 그럼 조세조약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방패막 같은 게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한미 조세 조약이 아주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죠. 조약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국 안의 고정사업장, 즉 PE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을 안 내도 합니다. 이 PE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USTB 기준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활동 수준을 이 PE 기준 아래로 잘 관리하는 곳, 이게 핵심 전력이 되는 거죠. 다행이네요. 조약이 방패 역할을 한다니? 그럼 조약에서 말하는 P, 그 고정 사업장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사업 장소예요. 뭐 사무실이나 공장처럼요. 물리적인 장소가 일정 기간 이상 있으면서 거기서 사업이 수행되는 곳, 이걸 말하고요. 회사가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네네, 물리적인 장소요. 두 번째가 이제 대리인 피해인데, 이게 특히 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장소가 없어도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장소 없이도요? 네, 종속적인 대리인, 예를 들어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전속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요. 이 대리인이 미국에서 회사를 대신해서 상시적으로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하면 그때 피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브로커나 중개인은 보통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건설 현장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피해가 되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 조약들보다는 기간이 좀 짧은 편이라 유의해야 합니다. 대리인 피해는 정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많이들 하시는 것처럼 미국에 자회사를 세우면요. 그건 괜찮은 건가요? 자동으로 피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지. 좋은 질문인데요. 자회사는 법적으로는 별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모회사의 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실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사무실을 그냥 빌려서 거기서 모회사 자체에 핵심 사업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회사가 사실상 모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계약을 막 체결하는 그런 종속 대리인 역할을 한다면요. 그때는 그 자회사가 모회사의 피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형식보다는 실제 운영 방식,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있다고 그냥 안심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어떤 활동들이 좀 구체적으로 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거요? 네, 조약에 보면 피의로 보지 않는 활동 목록이 있습니다. 이걸 예비적 또는 보조적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거나 전시, 인도만을 위한 시설 사용 또는 정보 수집이나 광고 같은 활동들,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핵심 기준은 그 활동이 회사의 주된 사업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비적, 보조적 활동. 네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센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들 쓰시죠. 이게 단순 창고 같지만 만약에 거기서 주문 처리하고 포장하고 반품 관리까지 한다. 그러면 이 보조적 활동의 예외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피의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경계가 생각보다 좁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와, 풀필먼트 센터 사례는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단순 보관이 아니면 위험할 수 있다니. 결국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럼 미국 자회사, C커피라고 하죠? 이걸 활용하는 전략은 좀 어떤가요? 그리고 자금 조달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구조 설계가 정말 중요해요. C컵 자회사를 설립하는 건 모회사의 다른 소득을 미국 과세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할 때는요. 지분 투자보다는 관계사 간의 대출 같은 부채를 활용하면 자회사가 이자 비용을 공제받아서 미국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고요. 아, 이자 비용 공제요? 네. 하지만 여기에도 또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채가 너무 과도하면 세법상 이걸 자본으로 취급해버릴 수 있어요. 이걸 과소자본세제라고 하는데요. 또 미국 세법 IRC 섹션 163J에 따라서 자회사의 이자 비용 공제 자체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조정과세 소득의 30% 정도로 제한될 수 있거든요. 아, 그냥 돈 빌려준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특히 좀 규모가 큰 기업, 연매출 한 5억 달러 넘는 대기업들은 BEAT라는 세금을 조심해야 합니다. 베이스 에로전 앤드 안티어뷰스 텍스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해외 관계사한테 이자나 로열티 같은 걸 지급하면서 미국 내 이익을 너무 많이 해외로 빼간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매기는 일종의 최저한세 같은 겁니다. 비트요? 아, 네. 이게 잘못 걸리면 관계사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절감하려던 효과가 그냥 무력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금 계획 세울 때는 이 비이트 영향 분석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아, 비이트. 이건 정말 대기업들한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또 원격 근무나 디지털 사업 이런 거 관련해서도 새로운 피해 위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서버 같은 경우도 그냥 웹사이트 호스팅하는 단순 기능을 넘어서 핵심적인 사업 기능을 수행한다면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재택근무 공간도요. 만약 회사가 요구했고 거기서 직원이 핵심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그 집이 피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집이요? 와. 네. 그리고 단기 출장이라도 만약 그 직원이 미국에서 계약 체결 권한을 막 행사하고 다닌다. 그럼 위험합니다. 게다가 OECD에서 논의 중인 필라 1 같은 새로운 국제조세 규칙의 동향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물리적인 거점, 즉 피해가 없더라도 시장이 있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야, 정말 복잡하고 계속 변하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결국 미국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차이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자회사를 포함한 사업 구조를 정말 신중하게 설계하고 또 조약상의 예외 규정을 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전환, 원격 근무, 또 비이트 같은 최신 세무 이슈에도 늘 깨어있어야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모든 과정에서 문서화와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세무당국은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 운영 방식을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나 내부 지침 같은 걸 통해서 피해 위험이 없다는 걸 뒷받침할 근거를 잘 갖춰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이전 가격 사전 승인, APA나 상호 합의 절차, MAP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사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문서화와 실질, 그리고 APA나 MAP 같은 제도 활용,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이렇게 가속화되고 국제 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고정된 사업 장소라는 이 전통적인 PE 개념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미국 사업 모델을 미래에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바로 지금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